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아직은 눈치 보기 장세인 것일까? CPI라는 큰 산을 넘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텝을 우리 시장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 조선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다 조선 종목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세가 좋은 게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HD 현대에서 베트남과 조선에 대한 협력을 할 거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또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다올투자증권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지금 사실 쉬어가다가 약간 움직인 거잖아요. 이때 딱 지금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3주 전부터 MTN에서 얘기를 했었던 하나오션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다올투자증권이 뒤늦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베트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군산조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그다음에 이제 MRO도 또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선업종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부터 주가 퍼포먼스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조선업종들이 그렇게 특별히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선 3사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에 대한 포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은 방위산업에 대한 문제, 삼성 같은 경우 과거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화그룹에 이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을 안 하는 입장이다라는 분들이고 그러면 하나오션과 현대 두 트랙으로 이제 가야 되는 분들인데 하나오션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은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중기적이나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 이제 뉴스에 따라서 오늘 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체력이 좀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조심하자. 더군다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조선업종이 활발히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양도세 문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아니라 뜬금없는 양도세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숲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숲이 좋아지면 나무도 금방 자라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양분을 너무 많이 먹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신규로 편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분할로서 조금 한 20% 포지션 내에서 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은 다들 좋다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다시 보니까 신고가 도전까지 오늘 거의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오션하고는 정반대죠. 네. 하나오션은 위에서 꺾인 상태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동력이겠죠. 우리가 MRO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하나오션보다 MRO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개선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답사를 갔다 오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조선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 베트남과 이제 협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지.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새롭게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들어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왜냐하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의 매물이 있잖아요. 네.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먹을 때 처음 먹는 음식이 맛있지 먹었다가 잠깐 쉬었다 먹는 음식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그 맛이 처음 먹을 때보다는 당연히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일단 조선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신데 지금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단기 변동성을 유의하자고 하셨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에 대해서는 HD 현대 쪽에 계속 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보다 조금 꺾인 하나오션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하나오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필리조선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 멀티플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HD 현대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었던 음식에 리바이벌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필리조선소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엄경영 애널리스트하고 좀 얘기를 좀 사석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20년 동안 배를 몇 척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존스법에 따라서 20년 동안 그 배를 만든 게 30척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30척이 미국 상선의 절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조선업이라는 것이 물론 그거를 잘 키워서 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국제적인 입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입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엄경영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거기를 갔다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감액해야 될까. 냉정한 애널리스트의 시각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열악했군요. 굉장히 가봤더니. 자기도 놀랬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네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HD 현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단기 변동성을 유의하자. 조선 기자재에 대한 시선은 궁금한데요. 어쨌든 지금 해군 함정 쪽으로의 모멘텀은 살아있나 봐요. HJ 중공업이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하고요. 그 외에도 기자재 따른 그렇게 힘이 있는 종목들은 없네요. 대부분 다 강보합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재 낙수 효과도 기대하십니까? 일단 뭐 기자재 딴에는 하반기나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 전에 수주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모멘텀을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주와 기자재의 차이점이 뭐냐면 조선주 같은 경우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락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인건비들이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을 조선업종이다. 이제 조선주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기자재단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받아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기대감이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뭐 심지어 어제 이제 뭐 이게 나왔던 현대임스 같은 블록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다 구체화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구체화돼야 우리가 조선 기자재단에 있는 업체들 저는 또 충분히 퍼포먼스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선점하지 말자. 우리가 1,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펀드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차 기대감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보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된다라면 한 번 더 그때 가서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또 간과하고 있었네요. 거기서 그렇죠.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인 좀 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바이오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를 자극하고 있는 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에 기술 수출 기대감도 있고 그냥 기대감 그 자체예요, 제약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조금 제약 바이오 종목을 선점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로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대감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있죠. 그 불확실성이 뭐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가 아직까지 이제 불명확하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순차적으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250%까지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상호 관세도 마무리 어떻게 보면 또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고 품목 관세에 대한 것도 말을 자꾸 바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것이다. 이건 정말 기대감에 대한 어떤 뭐 모호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제약바이오 각각 개별 기업들이 금리나 0.25%, 그러니까 25bp 금리를 한다고 해서 몇 프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으로 국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도 짓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담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CDMO에 대한 어떤 시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정확한 워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오랫동안 뭐 MTN에서 추천을 드려왔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을 취소한다, 셀트리온을 바꾸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린 이후에 이제 미국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된다라는 당위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공장을 짓고 연결 재무 지표를 갖고 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공장을 지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송도의 8공장까지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또 갑자기 캐펙스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모호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지금 관세에 대한 명확성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보듯이 자동차가 관세에 눌렸을 때 올 상반기 내내 정말 좋았던 조방원 주식시장에서 자동차만큼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못 올라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저평가됐다라고 지금 심지어 얘기하기 어려운 국면 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그 투자를 하니까 관세에서 무풍지대니까 투자를 하자라고 보는 시각은 자동차를 비견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주가가 상당 기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니까 투자하자라는 시선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관세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의약품 그 최애국 대우를 또 받을 것이고 그 바이오시밀러에 한해서는 또 관세를 없앨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지워지면서 더 잘 가는 것이 아닌가 요 관점으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기술 수출 종목들은요? 기술 수출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단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9월 달이 이제 내모레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도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단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틈새 종목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그쪽 섹터가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틈새 종목으로 노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나는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아니면 기술 이전 수출할 수 있는 뭐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CDMO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왜 셀트리온이냐라고 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재고가 1년 반치가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은 오히려 틈새 시장 공략일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펩트론 소장이 더 잘 갈까요?라고 시청자분께서 여쭤보셨거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비만 치료제 일부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을 멈췄죠. 취소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비만 치료제라는 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펩트론이 지금 7% 급등하면서 정말 강한데 추세는 조금 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반도체 넘어가 보시죠. 일단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 최근 하이닉스가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오르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양강 구도인데 지금 수급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이거든요.
다시 하이닉스가 30만 원 더 치고 올라갈까요? 빠르게? 저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였을 때 하이닉스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뒀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맞아요. 반대로 말씀하셨죠. 예, 뭐 이렇게 한번 그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사서 10%와 하이닉스를 26만 원에 사서 10%면 누가 더 빠르겠느냐라는 관점 보면 벌써 하이닉스 5%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좀 빠르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HBM에 대한 경쟁력이 여전히 지금 굳건하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긍정적 뉴스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HBM 뭐 단독 보도지만 HBM3 이 12단. 맞아요. 근데 주가는 1,000원밖에 못 올랐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쫓고 8만 전자까지 갈 때까지의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수급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 조금 빠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 물론 특별한 재료보다는 제가 그동안 MTN에서 하이닉스를 작년부터 말씀드려왔을 때 꾸준하게 하이닉스는 보자. 하지만 위아래에 대해서 사고팔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꾸준한 재료 속에서 위아래 사고 파는 것들만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의 시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약간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요. 충분히 보유하는 부분들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뭐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산다? 이것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신규로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 신규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소부장단에 한해서는 지금 와 시세가 너무 좋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13%, 그렇죠. ISC가 10% 급등하고요. 한화비전은 이제 HBM 장비인데도 5%잘 가고 파운드리 안에서 두산테스나도 3%. 오늘 소부장의 날이네요. 예, 오늘 이제 소부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뭐 납품, 이제 공장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소부장들이 오늘 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올랐다 하면 한 7, 8% 오르고 떨어졌다 하면 한 7, 8%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냐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그 작은 변동성 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것들을 따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덜 오르죠.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지금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소장님의 방법은 올라갈 때는 보지 말고 오를 때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자. 지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덜 오른 종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니까 따라잡는 건 맞는데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저도 아침부터 봤는데 7%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저게 지금 이제 오후 이제 벌써 점심때인데 저게 10몇 프로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후 되면 또 어떻게 방향성을 자리 잡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 오른 걸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오른 거 몇 개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거는 아직 뭐 이제 서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화장품하고 엔터 한번 살펴보시죠. 급락을 계속 좀 누차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정세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화장품 투자 JP모건의 하향 조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뒤늦게 뒷북 리포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외국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도세가 좀 잡혔었던 상태이고 저는 특정 펀드의 매도세가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 3일을 지켜보면 장 끝날 때까지 밀어버리거든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방송을 이제 다니면서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개인들 매수가 분명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밑꼬리를 달아야 되는데 전혀 밑꼬리를 못 달았어요. 근데 호가를 놓고 보면 위에 팔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펀드의 매도세가 좀 나왔던 것들이 아니겠나. 그게 일단락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밑꼬리를 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뒷북 리포트가 아니겠나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어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어떤 펀드가 팔거나 대주주가 팔거나 우리가 오버행 이슈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갑작스럽게 팔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실적에 노이즈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밀릴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저는 특정 펀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엔터 쪽으로 간 게 아니겠나.
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밑거리를 못 달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쭉쭉쭉 밀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물론 특정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이나 엔터나 특정 펀드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급락을 한 것이라면 그들의 매도가 멈췄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은 엔터는 아닌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구간에 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는 오늘 JYP 엔터가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어떤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저는 그 루머라기보다는 그 루머를 그럼 어떻게 보면 누가 생성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밀린다라는 것은 네. 역시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JYP 엔터만 밀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엔터들이 다 밀어버리고 게임주들을 또 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게임주들 실적이 안 좋긴 했었죠. 그렇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 게임을 연기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밀어버려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우리가 과거에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놨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10몇 %씩 밀어버린다? 이런 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시장에 대한 힌트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